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저도 다 들어봤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 양반이 워낙 또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을 해서 혹시라도 또 걱정하면서 봤는데 비교적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스피치를 했더라고요. 우리 남북한을 통계 수치로 잘 비교를 하고 또 우리 그 우방 국가로서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우리보다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물론 도움을 받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고 했는데 그 내용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말이 있어요. 연설을 잘 하려면 영어로 하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을 잘 하려면 독일어로 하고 연인과 사랑을 속삭이려면 불어로 하고 아이를 엄하게 꾸짖으려면 러시아 말로 하고 싸움을 잘 하려면 한국말로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언어에서 오는 뉘앙스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저도 오늘 그 트럼프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왜 지방자치와 분권을 해야 하는지 그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내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를 해서 우리 대표도 뽑아야 되고 또 그날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같이 붙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0월 26일에도 대통령이 이제 선언을 했죠. 그날이 이제 지방 자치의 날인데 그날 여수에서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그 국가와 지방이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 국민들이 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평가를 아직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년 선거에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헌법 개정도 그 내용도 만들고 또 그거를 투표해서 긍정적으로 통과시킬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지방자치 분권을 강의하고 또 이런저런 활동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약간 회의 또는 약간 오해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 무슨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다. 우리가 지금 226개의 시군구가 있고 17개의 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서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또 지방의회도 이렇게 243개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방의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오히려 문을 닫아야 될 판에 뭘 이렇게 이걸 더 키우고 권한을 넘겨주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또 지방선거를 우리가 벌써 7번을 해봤는데 제대로 지방선거를 우리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표도 지금 뽑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에 대통령도 잘못돼가지고 골치가 아픈데 이렇게 수많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국민적 무관심 또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불신, 오해 이런 부분이 과연 내년에 개헌 찬성으로 나타나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와 분권은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생략을 하고 이따 시간이 있으면 다시 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시대적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급격하게. 우리가 살아온 지난 20세기는 이렇게 중앙이 주도하고 또 정부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뭐 나름대로 이만큼 경제가 성장한 거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중앙 공무원들이 주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60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3만 불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또 무역 규모도 1960년대는 1억 불이 안 됐어요. 3,300만 불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조 불의 무역 규모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기적적인 발전을 했다는 거죠. 원조를 받고 미국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원조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견인차는 중앙정부예요. 지방자치도 이제 부활한 지가 벌써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기간 동안에 중앙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끌고 온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율적으로, 획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까지 왔는데, 거기까지는 잘 됐는데, 이제 성장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덩치도 커지고, 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일일이 이제 통제하기가 어려울 만큼 규모가 커진 거예요. 옛날에는 중앙정부가 돈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또 국민들을 낱낱이 이렇게 감시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최근에 너무나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예컨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 중앙정부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지켜봤습니다.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중앙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이 재난을 벗어나는데 한계가 속속들이 드러난 거죠. 빨리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에만 집착하고 또 명령이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현재 지방자치는 하고 있지만은 중앙정부가 모든 걸 독점한 청와대가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적인 재난에 아무 역할을 못한 거예요. 또 뒤이어서 터진 메르스 사태도 정말 중요한 아주 중대한 그러한 국민들의 이 위기 속에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죠. 거기다 급기야 최근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국정농단 사건까지 터졌지 않습니까? 권력이 모인 곳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한
또 그렇게 해서 비선들이 농단한 그러한 일들이 터짐으로써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이제서 뒤늦게 우리가 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그러한 국정을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도 없고 국민이 행복은커녕 안전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집권화되어 있는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수평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 언론 이렇게도 나눠 가져야 되지만은 또 수직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권력이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빠른 결정을 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지방정부가 그런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세월호 참사 때 신속하게 대처를 했겠죠. 진도에, 전라남도에 자치단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율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근데 결정권이 저 위에 있으니까 그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괜히 앞서서 했다가 나중에 책임을 묻게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하는 경비정이 몇 척이 떴다, 헬리콥터가 몇 척이 떴다, 공무원들이 몇 명이 갔다 이런 것만 기록하고 보고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21세기는 이제 그거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지방 시대로 가고 있고 또 정부가 이제 옛날에는 정부가 우리 국민보다 뛰어났어요.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나 정보, 경험 우리 국민들은 오랜 동안 해방 이후에 오랜 동안 좋은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지 못했죠.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국민보다는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관이 민을 끌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더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관보다 공무원보다 뒤지지 않아요. 정보나 지식 면에서. 왜냐하면은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스마트폰도 갖고 있고 또 SNS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았고 우리가 더 개혁적이고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관이 못하는 걸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촉구를 해서 이 민주주의 혁명도 민주화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서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이런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창의와 자유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래서 21세기의 생존 키워드는 창의와 자율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야 되고 그러한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러한 국정 운영 체제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돼요. 우리 안양시도 벌써 60만에 가까운 대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60만이나 되는 덩치 큰 도시가 이제는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또 창조적이고 개혁적인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언제까지나 중앙정부가 결정한 일을 타율적으로 우리가 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양시도 발전이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창의와 자유를 이제는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재까지 지방자치는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26살이나 됐지만 성년이 됐지만 아직도 성년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이 돈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고 조직도 가지고 있고 지식과 정보도 독점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80%를 다 중앙이 쥐고 있기 때문에 20%만 가지고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중앙과 지방 간의 이 불균형적인 이거를 시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된다. 기능도 넘기고 돈도 넘기고 사람도 넘기고 이런 것이 이제 지방 분권입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벌써 이미 우리나라에 100만이 넘는 일반 도시들이 지금 3개, 4개가 됐나요? 그 수원도 지금 120만이 넘고, 고양도 지금 103만이나 되고, 창원도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면서 108만 명이나 되고 있고요. 100만이 넘는 도시도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안양이나 뭐 성남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는 좀 성남 용인은 100만에 육박하고 있고 또 안양, 남양주 이런 곳은 지금 50만이 넘습니다. 그런 큰 도시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작은 몇만 안 되는 2, 3만밖에 안 되는 시군들이 또 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큰 그 규모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지방자치권은 똑같단 말이에요. 자율성이 똑같단 말이에요. 자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양시가 정말 안양시다운 그러한 도시로 발전하는데 지금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6살 성년이 됐지만 똑같은 유아 때 입은 똑같은 옷을 지금도 입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획일적인 이 제도 속에서는 지방자치가 장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를 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도 최소한 7대3 그리고 6대4 정도까지는 이 비율을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인간성도 우리가 상실이 돼서 정말 끔찍한 사건들도 계속 터지고 있고, 만약 인간 존중 사상이 다 망가진 거죠. 그리고 우리 주체성, 자치성도 이미 이제 상당히 실추되어 있고, 지방자치는 하지만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공동체 의식도 우리가 아직 형성이 안 됐거든요. 서로 같이 우리가 협력하고 지방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만 이 지방자치도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이따 보고요. 저는 이제 지방자치가 지금 우리가 1949년에 최초로 지방자치법을 만들었어요. 1948년에 우리가 정부 수립을 하고 그 이듬해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 1952년에 이미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읍면 의원 선거를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방자치법은 지금과 같이 시도와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와 시읍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계층이긴 한데 시읍면 자치를 했죠. 시군 자치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52년에 6.25 동란 중에 선거도 하고 또 56년에 또 두 번째 선거도 하고 60년에 세 번째 선거를 해서 1960년 12월 26일 날은 전면 지방자치를 했습니다. 지방의원도 뽑고 단체장도 뽑는. 그래서 제대로 가나 했는데 이게 얼마 가지도 않고 6개월 만에 5.16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년의 짧은 역사에 지방자치가 중단이 되고 통일이 될 때까지 뭐 지방재정 자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30년 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30년 동안 안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30년 동안에 중앙정부가 이제 그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끌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성장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불균형이 시정되는 데는 한계를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87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88년에 지방자치법을 다시 손질을 해가지고 91년에 지방의회가 부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6년이 됐고 95년에 지방자치를 우리 손으로 뽑은 걸로 따지면 22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난 26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내년에 이 지방자치는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으니까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지방자치 분권이 이거 너무 문제가 많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판단을 하신다면은 내년 개원 때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테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성과와 문제점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지난 26년 동안 우리가 7번의 선거도 했거든요. 벌써 내년에 또 선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지방선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고민을 시작해봐야 돼요. 근데 우선 저는 이 지방자치가 그 가져온 성과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데 일단 성공적인 측면, 성과부터 살펴본다면 저는 이 5가지를 정리하고 이 중에서 2가지를 가장 큰 지방자치의 성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선 우리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에는 지역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주민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만들어진 생각이고 그 이전에는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 아니었어요. 정부나 관이었지. 관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관이 주인이고 그 결정된 걸 우리 주민들은 그냥 따라서 타율적으로 하기만 하면 됐고 또 뭐 잘못하면 괜히 이제 혼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받게. 그러니까 관민의 관계는 주종 관계였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을 역사로 따지면 4,980년은 주종 관계예요. 지방자치 실시 이후부터 그 주종 관계가 이제는 민주도, 주민주인 시대로 간 거예요. 그게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주종관계 시대는 우리는 그냥 피지배자, 지배자는 관, 우리는 피지배자였는데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았잖아요. 시장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군수도 뽑고 그래서 우리 일을 대신해서 당신이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또 그거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을 뽑아서 지방의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권자고 그들은 우리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피탁자 또는 뭐 심부름꾼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우리가 유권자가 됨으로써 비로소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맡긴 거니까 주인이 맡긴 거잖아요. 또 우리는 또 피지배자에서 이 고객으로 우리 또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방행정 안양시로부터 고객이 돼서 그들의 서비스를 우리가 받는, 안양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는 고객이 돼서 어떻게 하면 안양시가 이 고객을 만족시키느냐, 고객에게 많은 서비스, 질이 좋은 서비스, 또 보다 더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안양 주민들, 고객이 된 주민들을 만족시키느냐 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입니다. 주민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보통 관청에 오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좀 기분 나빠했죠. 관에서 부르면은 굉장히 그래서 관제수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관은 가급적 안 가는 데였어요. 관은 무서운 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이 나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또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하고 민이 같이 풀어야 돼요. 파트너가 돼서. 같이 참여도 하고, 같이 결정도 하고, 집행에서 도움도 받고, 이런 이제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주인이 되는, 아직 주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확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권 재민 사상도 확고히 해진 거고 우리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주인이 되려면 결정도 자기가 하지만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아직 발전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율적인 삶에서 자율적인 삶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보통 성인이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책임져야 되는 게 그게 성인이잖아요. 주체성이 있어야 성인입니다. 나이만 20세가 됐다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 우리가 자기가 결정하는 거가 그냥 부담스러운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부모님이 결정한 거, 엄마가 결정한 거, 또 어떤 리더가 결정한 것을 그냥 타율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죠. 그래가지고는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성과인데, 지난 2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우선 안보적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북핵 위기, 또 그 이전에도 끊임없는 안보 도발을 전쟁 위협을 가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천안함도 침몰시키고 연평도도 포격하고 이제 이러한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슬기롭게 그 문제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옛날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동요하고 사재기도 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보 불감증이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숙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대립이 극심해서 여야 간에 극심해서 이게 대통령 자살 사건도 일어나고 또 대통령도 탄핵되고 구속되고 아주 정말
세계에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정말 이 세계 각국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또 어느 나라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우리가 뭐 오공화국 때도 뭐 대통령을 계속 구속시키고 막 했잖아요.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 연구하고 흉내낸 나라가 대만이에요. 대만도 거기도 정치적인 우여곡절이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구속시킨 이후에 그 천수이벤이라는 거기 대통령도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속될 때도 대한민국에 와서 다 배워갔다는 거죠. 대통령을 구속시킬 때는 옷은 어떻게 해 입히고, 감방은 어떻게 만들고, 뭐 수갑은 어떻게 채우고, 이런 일일이 그거들 다 와서 배워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맨 먼저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데모하는 기술도 배워가고 데모를 막는 기술도 배워가고 그게 다 세계 최고니까. 데모하는 기술도 문화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서 세계 최고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또 그거를 막는 기술도 세계 최고고 창과 방패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찰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데모 막는 전략, 장비, 훈련 이런 거 다 배워가는. 또 사회단체는 또 와서 우리나라의 이른바 데모 방법, 기술, 종류 이런 걸 배워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다이나믹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는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정치 발전을 이룬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경외스럽게 보이고 대한민국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을 한다고 해서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승패가 갈리잖아요. 승리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속에서는 승리한 사람이 모든 걸 독차지해요. 다 가져요. 패배한 사람은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순응하는 게 아니라 패배한 사람들이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면 뭐가 생겨요? 반발과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회가 갈등으로 빠져요. 그리고 그 갈등은 잘 치유되지 않으면 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체제라서 경제가 성장하는 우수한 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보다. 그런데 시장 경제는 반드시 이러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승자와 패자. 근데 이거를 치유하려고 하지 않으면 치유하려고 하는 제도나 사회적인 문화가 없고 최소한 그런 의지가 없다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굉장히 위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의 속성은 뭡니까?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윤이 생기잖아요. 네, 모든 것을 상품화하려고 하는 속성이 나타납니다. 자본주의는. 근데
뭐 상품화 될 수 있는 게 상품화 되는 건 좋죠. 그러나 절대로 상품화 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개인의 사람의 기본권에 관한 거. 예컨대 우리의 장기가 사고 팔린다든지 시장에서 이거는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또 성이 상품화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이게 우리 인간성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반드시 그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불가피하게. 돈을 벌려고 상품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일 규제가 되면은 그 블랙마켓이 생기고 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납치하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자본주의 속성을 모순과 비리 두 가지 문제거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본주의 체제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엊그제 공산당 대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진핑이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경제를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사회주의예요.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를 해보면 말이에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인데 가장 사회주의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근데 하여튼 중국이 굉장히 경제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G2가 됐잖아요. 미국 다음에 G2. 지금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200불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15억 인구가 8,200불. 그래서 2021년 중국이 1921년에 공산당을 창당을 했거든요. 100년이 되는 해가 2021년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1만 불의 소득을 가겠다는 게 지금 중국의 목표예요.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도 그런 선언을 했고 1949년에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게 100년이 되는 해가 2049년입니다. 2049년에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야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시장 경제를 등소평 때 도입을 해가지고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경제가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 경제가 그런 성장의 열매도 갖다 주지만 어두운 그림자를 지금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국민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잘 사는가 하면 노동자 농민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못 살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불만과 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패자로 남고 계속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미래가 희망적으로 안 보이면 체제에 저항을 하겠죠. 그게 지금 중국의 위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도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성장만이 다가 아니다. 성장한다고 중국의 인민들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불균형을 시정하겠다. 이 얘기를 최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아까 뭐라 했어요? 비리와 부패, 인간성이 훼손이 된다. 중국은 지금은 최근에는
장기 밀매를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하는데 한동안은 장기 밀매를 많이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래서 제 친구도 간암 선고를 받고 중국에 가서 장기 이식을 해서 살아나서 왔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사형 수두를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암암리에 밀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도 한 10년 됐는데 저기 그 부위마다 다 가격이 있더라고요. 간은 얼마, 뭐 신장은 얼마, 눈은 얼마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간 뭐 5천 불에 수술하고 왔다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이제 아마 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가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중국도 이제 그렇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굉장히 퇴폐 향락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제가 1987년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수교한 게 1992년이었어요. 1987년에 우리 교수들에게 뭔가 좀 중국을 갈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불교 문화 탐방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제가 뭐 불교도 아닌데 이제 불자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중국 불교 탐방하고 백두산 가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망설이다가 좀 불안해서 수교가 안 됐으니까 불안해서 망설이다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1987년이죠. 그때는 지금은 인천에서 북경을 뭐 직항으로 뭐 한 서너 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때는 뭐 직항로가 없기 때문에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서 뭐 한참 기다려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북경으로 가는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근데 그때 87년도인데도 그때의 중국 베이징은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너무 열악하고 말하자면 공항도 정말 그때는 우리나라 시골 버스 터미널 같았어요. 그리고 뭐 포장도 잘 안 되고 뭐 비행기 뭐 그냥 트랩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가지고 짐 찾고 뭐 이런 아주 낙후된 시스템이었고 또 심지어는 북경에서 비행기 타고 백두산을 가는데요. 그 비행기가 다 떨어진 그 러시아제 비행기더라고요. 정말 불안하다. 이게 뭐 가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러시아 비행기들은 에어컨이 없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 러시아에서 온 소방 헬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취약해. 그런 이 내부적인 이런 오밀조밀한 이런 게 취약해. 그래가지고 한여름인데 뭐 더워가지고 뭐 그랬더니 그 승무원의 서비스 정신도 없어요. 그냥 뭐 툭툭 던지고 그냥 뭐. 근데 그 덥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으래요. 창문을 열어서 비행기에서 창문을 열어. 물론 이제 이중문이라서 바깥까지 여는 건 아닌데 그 안에 있는 문을 열으니까 바람이 조금 들어오는데 그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눈이 다 풀려가지고 다 개심칠해해서 다 앉아 있고 뭐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우통 먹고 다 그냥. 그리고 백두산 우리나라 거기 도시가 길림성에서 기차를 타고 또 저까지 심양인가 어디까지 가는데 요즘에는 기차가 많이 좋아졌죠. 침대카 하는데 옛날에는 막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타긴 탔는데 정말 어디 꼼짝할 수가 없더라고요. 화장실도 못 갔어요.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중국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그때 갔을 때는요, 밤이 되면은 갈 데가 없어요.
술집도 없지, 뭐 무슨 카페도 없지, 뭐 커피숍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깜깜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뭐 태폐, 향락 이런 게 전혀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리고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는 이 남녀가 같이 부부증이 없으면 호텔을 못 들어가요. 부부 증명서가 있어야 남녀가 같이 호텔에 들어갈 정도니까 뭐 그런 부분이 발달이 안 돼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번 가보니까 뭐 조금씩 바뀌더니 뭐 완전히 향락 태폐화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시장 경제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부패, 공산당원들이 부패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시진핑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당의 부패도 철저하게 규제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아까 얘기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환경 오염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생태 문명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지난 공산당 대회에서. 그리고 지금도 중국은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시장 경제는 계속 하는데 이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당에서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도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 반드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생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공산당만 가지고는 자기 권리와 자기 부를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났잖아요. 그때도 중국의 그 지식인과 북경 대학생들이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 복수정당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왜 공산당만 있냐? 다른 정당도 만들게 해달라. 이게 이제 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잖아요. 그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으로 진압을 했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은 그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체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무력으로 억누르고는 있지만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거는 요구는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불만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이 모델이에요. 한국이 모델입니다. 제가 자꾸 그쪽 얘기로 지금 가는데 중국이요. 제가 재미있는 비화를 설명을 드릴게요. 1983년 5월 5일 날 중국의 민항기가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혹시 그때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83년 2월 5일인가 며칠 날에는 이융평 대인가 소령인가 그 양반이 미국기를 타고 한국에 왔고 난리가 벌컥 뒤집어졌죠. 근데 한 3개월 있다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그때 잠깐 공습경보가 떨어졌어요. 공습경보가 울렸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연습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 다들 놀랬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날 뭐냐면은 중국의 민항기가 납치돼서 한국에 온 거예요. 한 96명 승객과 한 9명의 승무원을 6명의 납치범들이 납치해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왜? 수교도 안 됐고 완전 적성국가 사이에서 왔으니까. 근데 그 안에 미군도 타고 미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좀 있었어요. 이거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춘천 미군 비행장에 이제 계류시키고 이제 중국 그 관리들이 와서 이제 타협과 협상을 시작을 했죠. 전례가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다가
그 당시에 국제적인 관례는 하이제킹이 되면은 승객은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 비행기는 납치된 체류 국가에서 소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질범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돌려보내든지 뭐 망명, 이 사람들이 대만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대만으로 가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뭐 이런저런 뭐 미국하고도 상의하고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중국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중국으로 그 승무원 다 돌려보내고 비행기까지 갖다 줬어요. 다만 이제 인질범들은 우리가 억류하다가 나중에 대만으로 몇 년 후에 보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국의 변화에 영향력을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비행기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비행기에 굉장히 중국의 VIP 자제들이 탔었대요. 그리고 그 미사일 전문가도 있었고. 그러니까 중국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말도 못하고 끙끙 앓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인질범들을 그렇게 환대해서 다 중국 요구대로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승객들을 말이에요, 산업시찰까지 시켜줬습니다. 포항제철도 데리고 가고 롯데백화점도 데리고 가고, 또 떠날 때는 선물도 한 보따리씩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관례도 없는 일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노심초사 하다가 이제 그렇게 잘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그때 VIP나 거기에 탔던 지식인들이 중국에 가서 보고하기를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잘 산다. 뭐 좋은 곳만 갔으니까. 서울이니 뭐 이런 산업시찰하고 뭐 백화점 돌아다녔으니까 뭐 잘 사는 줄 알았죠. 기껏 아는 게 이제 북한하고는 왕래하니까 북한 정도 되겠지. 또 북한이 체제 선전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더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북한하고도 그 경제가 역전이 된 게 67년인가 그때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더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원래 주계장막이고 지네들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본의 아니게 한국 가서 직접 보고서 와서 한 얘기가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본과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왔다. 근데 한국이 대단한 게 그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는 시간이 한국은 너무 짧은 시간에 갔다. 미국은 100년, 일본은 한 5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불과 한 60년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83년, 23년 만에 미국과 일본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도대체 한국의 발전한 원동력이 뭐냐. 이거를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에 있다 해서 박정희 연구도 하고, 또 포항제철을 만든 박태준 연구도 하고, 또 그때 우리가 한참 선전하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87년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북경대 교수들하고 뭐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계속 물어본 게 그거예요. 새마을 운동이 뭐냐, 어떻게 했냐, 포항제철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게 온통 자기네들 관심사예요. 우리는 딴 얘기, 뭐 불교가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의 관심과 한국 연구가 붐을 이루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한국 발전은 한국의 체제에 있었다. 그 체제가 바로 시장경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인명제. 사회적으로는 집단주의.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사회주의 체제하고 똑같은데, 그동안 자기네들이 했던 계획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다, 한국은.
그래서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한국의 모델을. 아니나 다를까 우리 뒤이어서 중국이 경제가 성장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두 번째로 한국을 배워야 돼요. 지금은 우리만큼 경제가 성장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앞서서 빈부격차가 우리가 더 많이 생기고 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생기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중국이 알아요. 아, 자기네들 경제가 성장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또 혁명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한국의 촛불혁명입니다. 이게 천안문 사태. 천안문 사태는 우리 같이 촛불 들고 이런 근사한 문화재적인 데모를 한 게 아니라 탱크 앞에서 맞서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지가 된 거거든요. 만일 중국의 15억 중에 한 몇 억만 촛불 들고 일어나면은 금방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지금 한국의 촛불혁명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거를 한국이 또 이렇게 대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관심사항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렇게 경제도 성장했지만 뒤이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치유하고 나타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화로 어렵게 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막 그렇게 됐는데도 우리는 평화적 정권 교체도 하고 다시 안정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토대가 뭐냐? 그거는 지방자치다고 해요. 왜? 만일 지방자치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동안 지방자치 하지 않을 때 시도지사 다 임명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시장, 군수, 구청장도 다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임명된 상태에서 임명권자가 무너지면 임명권자의 정당성이 사라지면 상실이 되면 그 임명받은 사람도 다 같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게 다 독재 정권이 망한 나라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이런 나라도 경제 성장하고 지방자치를 미루고 민주화는 미루다가 대통령이 민주주의 혁명에서 사살되고 구속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혼란에 빠지고 체제가 다 붕괴됐죠. 지금도 거기는 치안이 불안해서 가지도 못해요. 이집트에 가지도 못해요.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별도로 우리 손으로 뽑은 단체장과 또 아직은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정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러한 문제를, 그러한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선진국에서도 그래서 지방자치를 한 거예요.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해서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이 문제를 풀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과 불안을 우리가 최소화해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금방 안정을 찾았죠. 이거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만일 우리가 체제가 무정부 상태로 빠지고 이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에너지는 말도 못하고 다시 회복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무정부 상태가 안 되려면 최소한 이제 다시 권위주의적 독재 정부가 생기겠죠.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 동원해서 광주 사태 같은 걸 또 할 수 있는 거죠. 광주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지방자치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무정부 상태로 가서 체제가 와해되거나, 둘째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부 개입을 하거나.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어찌됐든 평화적으로 정권 개최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지방자치로 인해서 나타난 비용 이상의 우리가 혜택을 톡톡히 봤다. 우리 체제가 이렇게 굳건하게 그래도 유지되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뭐 한국을 지켜 세우고 우리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는 쓸데없는 낭비적인 부패덩어리인 그런 것만 부각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성과는 굉장히 소중한 성과다. 다만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그 문제점으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방자치는 선거에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선거를 우리가 아직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7번 동안 전부 이 전면 정당 공천제를 하고 있고 또 동시 지방선거를 하는 이 속에서 지방선거가 우리가 지역의 대표를 우리가 후보를 뽑아서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선출하는 게 아니라 전부 중앙정당의 대리전 같이 치러지고 있다. 정권의 중간평가다, 뭐 야당의 평가다, 이런 식으로 중앙의 이슈를 가지고 중앙정당의 대리선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자 투표가 되고 로또 선거가 되고 이런 부작용. 그리고 또 전면 정당 공천제를 하다 보니까 공천 비리, 공천 헌금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공천 비리는 곧 지방자치 비리로 이어지겠죠. 공천에서 공천 헌금을 갖다 주면 임기 동안에 그 헌금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비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부패 비리가 여전히 근절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 지방자치로 인한 비용, 낭비, 부패 이런 거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내년 선거는 또 똑같은 법과 제도 하에서 치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개선될 소지가 없다. 그게 이제 우려되는 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뭐 교육감 선거도 지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날 하다 보니까 교육감 그 후보 칸이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1번에 첫 번째 칸에 들어간 사람이 유리하고 어느 지역은 두 번째 칸에 들어간 사람이 유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 선거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교육감이라는 선거는 교육적이어야 되는데 가장 비교육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감을 굳이 진보 보수로 나눠가지고 당신은 진보부 교육감이요, 당신은 보수 교육감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 무슨 때로는 진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보수일 수도 있는 거지 모든 거를 그렇게 두 가지로 딱 극단화시켜가지고 그렇게 교육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자체가 난 이건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빨리 교육적인 선거로 바꿔야 되고 또 교육감 선거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육감 선거 나갔다가 낙선한 사람들의 절반은요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뭐 돈이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빚쟁이가 돼가지고 뭐 다 도망가 있어요.
또 설령 당선돼서 교육감이 됐다 하더라도 그 선거 비용 때문에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중도 하차한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 선거 당선된 사람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거죠. 일이 떨어지면 살아나고 일이 떨어지면 구속되고 그런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만 정당 공천이 배제돼 있지 암암리에 다 개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진보는 어디, 보수는 어디, 다 연계가 돼 있,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데 아닌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특히 선거에 관해서는. 더 하나 기가 막힌 거는 정당 공천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정당이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공천을 잘하고 하라고 그래서 정당한테 우리가 맡긴 거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니 너네 정당 조직이 사람을 잘 찾아가지고 공천을 후보를 내놔라. 그럼 우리가 그걸 몇 사람 보고서 판단하겠다. 이런 취지로 정당 공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당이 지금 그렇게 좋은 후보를 뽑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보좌관을 했거나 공천 헌금을 주거나 이런 사람을 뽑는 사람이 여전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당은 그런 것에 대해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설령 그렇게 해서 공천 비리가 드러나가지고 나중에 중도 하차해서 재보궐선거를 치를 때 그 선거 비용을 누가 냅니까? 우리 주민들이 내잖아요. 주민들 주머니 속에서. 정당은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잘못된 거죠. 정당 공천을 한다고 치면은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 치루어지게 될 재보궐선거 비용은 그 정당이 내야죠.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그걸로 대신해야죠. 또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에 공천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이거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 공천 책임 관리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법에 넣어서 하거나 선거법에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싹 모르는 척하고 자기네들 아무 상관없는 척하고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우리가 무슨 잘못 있다고 잘못한 공천에 대해서 또 선거 비용까지 우리가 내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못 내겠다. 왜 니네가 잘못해서 선거 또 하는데. 또 최근에는 뭐 또 자기네끼리 뭐 이 단체장 하다 국회의원으로 나가고 또 국회의원 하다가 뭐 시도지사로 나가고 또 그 보궐선거는 또 우리가 돈 내고. 당신을 국회의원 하라고 뽑았지 언제 또 시도지사 하라고 나가라고 뽑았냐. 이거를 아무 책임 없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은 지금 온갖 특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직업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먹이사슬 제 상위의 포식자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뭐 벤처 사업가 뭐 다 국회의원 하려고 지금 보따리 쌓았거든. 그래서 국회의원만 잡으면 세상을 얻는 거예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뭐 아무나 혼낼 수도 있고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특권이 있는 나라는. 외국의 선진 국가들은 뭐 TV에서 보잖아요. 뭐 스웨덴, 뭐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특권이 없어요. 비서도 없어요. 우리처럼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또 누구 만나면 다 일일이 적어서 보고해야 돼요. 다 공개해야 돼요. 누구 만나서 어디서 골프 치고 돈은 누가 내고 호텔에서 자가지고 그건 누가 내고 다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다. 돈도 안 주고 일은 뭐 그냥 너무 많이 한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유는 그 국회의원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봉사하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존경. 그 사람 말은 모든 걸 다 믿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 없이 의원 임기 끝나면 국민들이 돈 모아서 집도 사줘요. 너무 고생했다. 돌아갈 집도 없어. 그러면 집을 사주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거할 잠깐 동안 14일, 한 20일 동안만 그들이 우리 앞에서 뭐 길거리에서도 인사하고 뭐 절도 하고 그것만 딱 끝나면 우리가 가서 절하고 우리가 가서 인사하고 그럼 우리가 20일만 정치적 노예가 아닌 거예요. 20일 빼는 전 기간은 우리가 정치적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들한테 엎드려야 뭐 먹을 게 생기고 이런 거. 이런 지금 그 국회의원의 특권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을 못 시키는 최대 걸림돌이다. 봉사하는 사람이 안 가잖아요. 의시되는 사람이 가는 거지. 이거를 바꿔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해결될 거다고 하는데 아니죠. 특권은 똑같은데 수만 줄이면 한 사람이 갖는 특권은 더 늘어나는 거죠. 지금 양원제를 또 해보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양원제. 외국과 같이 상원, 하원, 일본과 같이 참의원, 중의원. 그렇게 해서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죠. 이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특권을 내려놓으면 알아 이거죠. 특권을 내려놓으면요. 국회의원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게 좋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니까. 특권이 있으면은 숫자가 적건 크건 상관없어요.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사실은 내년 헌법에 담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지금 목소리 못 내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은 지금 관심사가 뭐 동성혼을 하냐 마냐 이것만 관심사예요. 동성혼을 하라 마라. 종교단체가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놔라. 겨우 들어가면 이제 불체포 면책 특권만 조금 뭐 내려놓는 정도에 지금 그쳐 있지. 뭐 200여 가지에 넘는 특권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똑같은 옷을 다 똑같이 입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자율성을 줘야 되잖아요. 좀 규모가 크고 역량이 있고 재정이 있는 데는 좀 일할 수 있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자치의식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 미흡합니다. 우리는 저절로 뭐 민주의식, 자치의식이 저절로 높아진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저절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경험을 시켜야 돼요. 외국은 선진국일수록 지금도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냥 민주주의는 이런 겁니다. 주권 재민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갈등의 문제 이거를 치유할 줄 알아야 되고 타협과 협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대화와 토론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다 연습과 교육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를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강남 출신이고 변호사고 판사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국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과정은 정말 낙후되고 유치하고 전근대적이죠. 왜? 대화할 줄 모르고 토론할 줄 모르고 타협할 줄 모르고 합의 낼 줄 모르고 이게 연습이 그쪽
학력 수준이 높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회의하고 남 얘기 듣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그런 민주주의를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 의식, 문화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기껏 아는 거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냥 뭐 싸우다가 뭐 결정이 안 되면 자 투표합시다. 다수결. 그것만이 최선의 길인 줄 알죠. 다수결은요. 최악의, 최후의 방법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화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다수결을 해놓고 다수결 야당의 횡포요, 소수의 횡포요, 야당의 독주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지금 국회도 선진화법에 의해서 동물 국회에 싸우고 서로 때리고 때려 부시는 동물 국회 없앤다고 선진화법 만들었더니 또 식물 국회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또 하고 있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줄 모르는 거죠. 제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꾸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안 한다. 기껏해야 지금 우리 자치대학 만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 국립대학은 강사료도 많이 안 줘요. 확 줄었어요. 근데 여기 아까 딱지 끊고 톨비 내고 휘발유값 본전도 안 됩니다. 근데 저와 이렇게 시간 내서 오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시작이다. 저는 교육에서.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내년에 그 개헌을 앞두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우리 국민들이 같이 저하고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 영상팀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제가 이제 14번째입니다. 전국에. 근데 이 자치분권대학이 있는 자치단체는 정말 교통이 나쁜 데만 있어요. 대전에서 대전이라는 데가 교통이 좋은 데거든요. 무슨 기차? 어떻게 있어요? 광명역에서 가까워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 좀 건의하려고 하는데 교통이 나쁘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찾아보면은 KTX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KTX를 타고 어서 내려서 어떻게 가라는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만이 아니라 그냥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몇 번 역에서 내리고 이것만 잘 돼 있지 지방에서 KTX를 타고 어디서 내려서 어떻게 가라는 걸 정보도 없고 제가 전화로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끼리만 말고 외지에서 오는 거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니까요. 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부평, 인천 부평도 그랬고요. 제가 알아서 타고 다닌 거예요. 지난번에 인천 부평에서 했는데 부평구에서 했는데 거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 KTX가 인천공항을 간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 타고 가면은 어서 내려서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 거를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다가 지난번에 그 부평 갔다가 기차 놓쳐가지고요. 거기서 지하철 타고 서울역 와서 다시 타고 밤새도록 이런 제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런 어려운 일도 있는데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요것만 더 한번 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제가 이거 자주 인용하는 건데 이게 선거 때 투표 때 한 표가 이 세계 역사를 바꾼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예요. 오래전에 그리스 시대에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종교회의에서 맨날 며칠을 밤새도록 토론한 주제가
여성은 인간인가 동물인가 이 주제를 놓고 밤새 토론을 몇 날 며칠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났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수 없이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여성은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죠. 몇 명이 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몇 명이 투표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좌우지간 한 표 차이로 여성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만약 한 표 차이로 여성이 동물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또 오랫동안 여성들이 수모를 당했을지 모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실제 있었던. 또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도 미국의 국어를 영어로 할까 독어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역시 투표를 해서 미국의 국어는 영어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만일 독어로 결정했다면 세계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또 1923년에 히틀러 2차 대전의 전범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대요. 나중에는 이제 국민투표에서 총통이 됐지만 처음에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어. 이것도 그래서 이 사람이 당수가 되고 총통이 돼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 유태인을 학살하고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한 표가 가져온 비참한 참혹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7번 선거 수많은 그 시군구의 의원 선거, 광역 시도의회 의원 선거, 단체장 선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작은 표수는 2표 차로 알고 있어요. 어느 좁은 군의원 선거에 2표. 아직 한 표는 못 봤어요. 근데 내년에 또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도 선거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투표율이 높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독일도 히틀러를 이렇게 당수로 뽑고 총통으로 국민 직선을 뽑고 할 때는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장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 지도자를 뽑았다. 우리도 지금 87년 지금 현행 헌법도 주된 초점이 대통령 직선입니다. 대통령 국민 직선. 그 이전에 못했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뽑고 통일지체 국민회의에서 뽑고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우리가 손으로 뽑겠다. 그게 87년 현행 헌법의 주요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대통령만 직선했다고 우리가 민주주의 됐습니까? 직선해놓고 손가락을 자르겠다, 저 강에다 버리겠다, 찍고 후회하고. 그리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5년마다 실패하고. 중요한 거는 그 독일 사람들이 나중에 패전하고 비참한 전후의 비참한 상황을 다 경험하고 나서 얻은 결론이 민주주의는 투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서 독일이 교육을 한 겁니다. 시민교육을 한 거예요. 그걸 정치교육이라고 그러죠, 걔네들은. 그거를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정당에서도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해가지고 민주주의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또 환경 문제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이런 거를 지금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됐죠.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력 이걸 키우는 게 중요하다. 선거도 한 표가 중요할 때는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국회의원도 아까 말씀드린 불신받고 지금 대접을 존경받지 못하는 거는 이렇게 텔레토비와 같이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다 둥근 지붕에 살고 있고 여의도 지붕도 둥글잖아요. TV에 자주 출연하고 빨강, 파랑, 노랑 색깔 갖고 있고 하는 일 없이 떼지어 다니고 맨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자기끼리만 좋아하고 이게 텔레토비가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똑같아요. 7번째는 둘 다 사람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이 정말 이렇게 우리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지 않는 이런 거를 빨리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제가 늦었는데 어떻게 9시까지 해야 됩니까? 좀 더 제가 올 때 이거 혹시 못 가나 보다, 오늘 못 가나 보다, 강의를 못 하나 보다 해서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대학 교수하면서 만든 말인데, 아무리 훌륭한 명강의도 휴강만은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여튼 별 생각 다 하면서 왔습니다. 교수님도 멀리 가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방자치와 분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에요. 선진국이 그렇게 갔고, 또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단계로 보거나 가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이제는 그 길을 향해서 어렵지만 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제기한 많은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거를 치유하고 정상화하는 가운데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가야지, 문제점만 보고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지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체제가 실패하게 되면은 더 많은 우리 고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내년에 우리 헌법 개정에는 이 지방분권의 내용을 좀 많이 담아서 지방자치가 자리 잡는 데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 선거를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는 거고, 또 지방자치 이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왔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 제 착오로 인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린 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찾아뵙도록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 없으신가요? 네. 하여튼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